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추석 연휴 밥상에선 어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보도 매체들이 차츰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종이신문 이용률은 지난 20년 동안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 언론 이용률의 감소 추이와 그로 인한 파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지역 방송의 과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다 논의를 심화 확장해서 지역 언론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이게 딱 고르기는 힘들 수 있는데 네이버 다음 중에서 어느 포털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이버 다음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면은 뉴스 검색 같은 건 주로 어떤 곳으로? 유튜브하고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 거예요? 네, 모바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이 있고, 예전처럼 이제는 메일도 잘 안 쓰잖아요. 네. 카톡이나 메신저도 쓰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메신저 중심으로 소통한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신정익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익입니다. 네, 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제주일보에 계셨었는데 네. 제주 지역에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종이신문 지금 감소율이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에 현재 발행되는 종이신문은 한 몇 종류나 됩니까? 일간지로는 6개 정도 되고요. 6개 정도 되고요. 그게 페이퍼는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이 교수님이 100개가 넘는 언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종이신문은 단 6개밖에 없군요. 그렇죠. 종이신문은 6개고요. 간헐적으로 전문지 성격의 네. 주간지라든가 이런 게 좀 꼽을 정도고요. 사실상 종이신문은 일간지로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순정 TV 부순정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 대표님. 부 대표님은 유튜브 순정 TV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한 몇 명 정도가 봤나요? 저희가 그게 한 12,000 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000뷰 좀 넘게 네, 보고 네, 네. 제법 많이 보는 편이다, 그죠? 나머지 영상들은 평균 1,000여 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이서연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네, 교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열심히 잘 보냈습니다. 네, 추석도 잘 보내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좋은 토론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역 방송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역 언론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지역 언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지역 사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이해를 수호하는 수호자 역할,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역할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른 역할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한편에서는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대변인이나 혹은 지역 사관으로서 혹은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또 이야기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신 기자님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기록, 또 지역 사관이다, 또 지역민의 대변자, 지역 이해의 수호자라는 부분은 시대가 변해도 네. 언론이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욕구들이 분출을 하더라도 이 역할은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제 위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지역 언론의 바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아젠다에 대한 논의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10여 년 전에 네. 이미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굉장히 어떤 언론 수용자들의 욕구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뭘까? 이렇게 보면 언론 내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런 변화들이 언론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뭐 비판도 있지만 또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 이런 어떤 변화에 그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역할은 변할 수가 없는 역할들이지 않냐, 네. 기본적인 역할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할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은 잘 수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긍정적인 면도 많았죠. 사실 지금까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굉장히 어떤 광폭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그 그늘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도 제대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4.3 부분은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변하기도 했지만 언론이 사실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4.3이 이렇게 어떤 제대로 정립이 돼가는 과정까지 이르렀을까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죠. 개발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환경 감시적인 역할을 언론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주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또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어떤 기록자, 대변인, 수호자 네.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수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시는데요. 이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기록자, 대변자, 수호자 역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는 뭐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어떤 포털 사이트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로 대표되는 OTT 환경 굉장히 다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다변화된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이제 우리가 전통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과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하나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언론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력의 감시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역 공론장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서 그 마치 이제 뉴미디어 전략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증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그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언론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부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한참 말하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지역 언론 관련해서 되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더니 지난 30년간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했는지 정말로 제대로 성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많은 그 도민들께서 아니면 시민들께서 언론에 대한 욕구가 정말 크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카메라 좀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저는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매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더 깊게 더 밀착해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지역이 밀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 교수님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도 같은데 본질에 더 충실하려면은 현장성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읽히는데요. 박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뭐 중복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지역의 기록, 지역 사관, 지역민의 대변자라고 한 그 덕목을 얘기했는데 지역민의 대변자라는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들이 많아요. 이때 지역민이 누군가. 그리고 지난 역대 우리 한 3, 40년 이상 진행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신문들이 우리 아까 신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보도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가치를 추구했는가라는 부분은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이게 대변인의 역할이 부족했다 혹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경 관련 개발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민의 편에서 과연 그 데스크가
그 사안을 다루는 거 아닌가는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모든 언론이 네. 충실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 논외로 하고요. 네. 지역의 기록과 지역 사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왔다고 봐요. 네. 특히 요즘 아카이브 시대에서 뭐 하나 하려면 신문 다 찾아봐야 과거의 흐름도 알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되려 요즘에 와서는 퇴조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아, 근래 와서.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제주도 역사 문화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뭐 50회차씩 연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실제로 학술적으로도 도움이 됐던 것들도 있고 또 예전에 지금처럼 제주학이나 지역학이 활발해지기 전에 향토사학 시대에 네. 그때 그 열정으로만 이제 일하셨던 분들이 언론인 출신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언론에 네. 뭐 주피를 맡고거나 이러면서도 한쪽에 글을 계속 써내면서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일종의 그 당시에 지금 다 돌아가셨거나 원로분들이지만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갖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획 연재들이 지금 찾아보면 상당히 그 시대에 이런 걸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데 요즘 시대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지금 좀 퇴조됐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문제들이 있죠. 뭐 기획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쪽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게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다라는 말씀 하나랑 그리고 지역의 기록자에서 역할이 예전에는 좀 강화됐다면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퇴조하고 정도, 있다. 예, 말씀이신데요.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그 이번에 제주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한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8월 25일경에 추자도 그 주민들이 직접 제주 도의회까지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보도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 뭐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이렇게 민간 기업이 사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해서 제주도 정책 어떻게 펴갈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보도를 다루는 기사들은 저는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폭죽 터트리듯이 그 시기에 그 사안들이 펑펑 터지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심층적인 그런 기사들을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계속 이런 지역의 이슈마저도 공론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점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휘발성 있는 기사라기보다는 좀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역 언론의 역할에서 이런 부분은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언론에게 지역성, 다양성, 심층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과당 경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연구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심층성이 담보가 되어야지 지역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층성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라던가 아니면 지역 그 언론 종사자들의 어떤 뭐 노력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으로 심층성은 가장 필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현재 물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또 그렇게. 인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건데 현지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뭐 네. 굉장히 타당성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역 언론이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시대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 언론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뭐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찾아가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게 어떤 시민사회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그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언론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심층성, 어떤 지역성을 담보해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 언론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건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전문화시켜야 심층성이 담보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 사회, 시민 사회 뭐 여러 주체들이 굉장히 언론에 대한 많은 그 관심과 또 어떤 지원들이 네.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이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역의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협업으로 좀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형 지역 언론 말씀하신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참여형 지역 언론을 좀 확대하자. 뭐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시민이 기자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을 기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태풍 보도 같은 걸 보면 시민 제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열악성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 좀 주실까요? 네, 이제 시민 참여형 저널리즘은 요새 최근에 이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실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뭔가 심층 있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가성비가 높은 어떤 저널리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뉴스를 전담 보도하는 것이 이제 언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민과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다시 생산하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언론이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 보도에 한 방송사에서는 마을 기자단을 꾸려서 이제 우도라던가 아니면 가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소외되어 있는 어떤 지역의 소식들을 전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역 언론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역 시민 기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에서 이제 시민들을 자기와 같이 지면을 꾸리고 방송을 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제 일시적인 역시 이제 땜질식 처방 이런 것을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담 인력을 이제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시민 기자부라던가 아니면 뭐 독자부라던가 이런 이제 부서를 신설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뭐 제주일보에서도 10년쯤 전에 일기 시민기자단 발족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온 내용이 뭐 생활 밀착형 기사를 뭐 써주세요. 뭐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사 써주세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무궁무진할 텐데 생활 속의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뭐 요 정도 다루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 일면에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주 순정TV에서 우도를 촬영하러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2년 전에 뭐 우도 개발 문제가 이제 한창 이슈가 되면서 생겼던 그 뭐 리조트 관련한 그런 후속 취재 때문에 갔었던 건데요. 근데 갈등은 더 심화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언론도 아니거니와 뭐 일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 주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KBS 기자이거나 MBC 기자였다면 이 많은 분들 인터뷰를 정말 다 해보고 싶고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지만 한계죠.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열망들이 사실은 이런 언론사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매체들, 이런 방송과 유튜브 매체들, 새로운 미디어들 간에 좀 협업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신문사와 신문사 간의 협업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시민 참여뿐이 아니라 다양한 협업 모델들이 생겨난다면 지금의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 기자단 얘기 나온 제주일보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우리 부순정 대표께서 굉장히 예전에 기억을 저에게서 소환을 했는데 사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그 시민 기자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 기자가 제보를 하면 제가 현직에 있는 기자와 연결을 시켜서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그걸 보도하고 이슈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를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시민 기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네. 실제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특정한 그 이익에 휘둘린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시민 기자의 자기의 어떤 정파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이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선점을 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우리 인터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보면 제주라는 게 지역사회 굉장히 촘촘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보는 해주겠지만 네. 그 다음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꺼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꺼리고 이거를 사실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냥 참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신문사, 이 언론사 내부의 문제는 인력의 문제죠. 사실은 한 사람이 뭐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기자 한 사람이 그날 해결해야 되는 또 지면을 채워야 되는 기사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그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 기자와 하루 이틀을 같이 현장을 이게 반드시 또 좋은 기사가 될 거라는 그런 전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그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사실은 시민 기자 굉장히 타이틀도 좋고 이랬지만 굉장히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표피적으로 흐르는 게 어떤 기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좀 이게 제한적으로 네. 운영이 됐었던.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기에는 운영해보니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 네. 여러 가지 한계들을 직면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 또 박 이사님이 지난 회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쭉 들어보시면서 어떤 뭐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 시민 기자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아까 한계를 얘기한 거라면 장점은 어쨌든 그 모든 기자들이 적정한 그 숫자가 있고 저기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게 지금 구조적 문제라면 그걸 보강해 줄 수 있으면서도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던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출발한 오마이뉴스가 시민 언론의 대표적인 건데 그게 각 언론사마다 그렇게 꾸리긴 또 다르거든요. 거기도 보면 아무 기사나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기사가 선정돼서 올라오는 나름대로의 그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러한 식의 그거와는 이제 같을 수가 없지만 다른 방식의 활용할 수 있는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처럼 태풍이나 이런 거 볼 때 당장 기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에 현장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보이잖아요. 네. 일쩌면 그런 쪽의 부분부터 먼저 좀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게 언론사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접근하는 걸 하더라도 아까 사적 이해관계나 좁은 지역사회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 기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100% 이렇게 까발려서 내가 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사회 한계라고 보고 그런 것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정하게 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최근에 느낌에 좀 비판적인 칼럼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 80년대, 90년대보다 훨씬 지금 칼럼니스트들도 보면 좋은 말 하는 칼럼니스트들은 많은데 좀 세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퇴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의 그 예전에 기고 있던 사람들하고 술자리나 이런 거 할 때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네. 내가 왜 하는데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예전에 악플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한두 번 연재하다가 그만둬버린 제 주변에 꽤 유능한 칼럼니스트들도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공론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런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참여를 하고 아까 시민참여형 시민들도 참여하고 기자들도 이런 사명감이 있고 가야 이 공론장이 이 언로잖아요. 네네. 이 언로가 제대로 운동장이 이제 균형 잡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네. 공론장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론장은 그러니까 언론은 대표적인 공론장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공론장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시민 기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 언론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고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공론장 안에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적인 한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 참여형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 근데 그 부분들은 어쨌든 뭐 지금 단시간에 우리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언론의 지역 언론 역할 얘기를 이런 정도로 하고요. 지역 언론이 가장 힘든 게 또 재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앞서도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것이 재정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역의 언론의 재정이라는 것이 뭐 크게 보면 구독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광고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사 수입 같은 사업 수입이 존재하는 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마라톤 대회를 열심히 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어떤 비판적 기능들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유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들 뭐 어떤 분이 하는 말로 지역지가 아니라 전국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삼성이다. 삼성에 찍히면 끝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광고가 가지는 이런 그 언론의 영향이 크다라는 의미일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이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제주도에서 제일 큰 주식회사는 제주도청이죠. 그렇죠. 네. 가장 큰 물주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제주도 행정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견제해내고 이런 걸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게 사실 언론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러한 그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형태의 이런 기금이나 뭐 이런 걸로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쉽게 그렇게 수긍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가 고사 직전에 있을 때 그래도 지역사회 큰 손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그 긴장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과거에 본 적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역 언론사들이 뭐 100몇 개 되는 게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론사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남으면서 이런 그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비용은 사실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모두 시민의 돈인데 그 돈이 그럼 그 시민에게 바른 공론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언론사에 가는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 경로가 문제다. 이해관계를 통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아마 몇십억 더 되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근 3년간 약 90개 언론사에 매년 50억 정도의 광고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주의 90개 언론사에 한 50억 정도 나갔다. 매년 50억 정도이고 그 이외에 보조금 명목으로도 또 수십억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으로는 일일이 다 들춰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100억 정도 나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언론사에 지출되는 거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나 아니면 보조금이 그렇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언론의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감시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저희 그 월정리 하수 문제, 하수 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 중앙 언론사 기자가 내려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언론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나중에 하소연을 한 것이 보통은 이런 식의 보도를 내면 도정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응답, 무반응.
그러니까 도정이 언론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의 이 비판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 지금 구조는 서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안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라는 형태를 가든 보조금을 하든 이런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일정 정도의 공적 기구를 만들어서 1년에 100억이 나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재단을 만들든 외부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기획기사 한번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모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그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뭐 때문에 광고가 나가고 이런 광고와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네. 그 통로를 없애고 이런 공적 기구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만큼의 그 세금을 지역 언론이 이 공론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인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방식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제도화시키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없더라도 제주도 의회하고 이게 얘기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가져가고 깨끗하게 써라. 도가 재정 지원을 하되 관여할 수 없는 틀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러면 이제 언론사들이 고사 직전에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있고 대신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걸 끊어냄으로 해서 아까 말한 이해관계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의 노력은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신 기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말씀에 뭐 결론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된 후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지자체도 사실 언론에 광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할 사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광고를 집행하고 뭐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 자체의 어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언론기관도 뭐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알려야 되는 부분을 대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이런 광고라든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기준을 엄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서 언론도 그 역할을 다하고 지자체도 정상적으로 그 도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우리 뭐 114개가 된다고 지금 돈의 언론이 이렇게 하지만 제주도의 언론. 사실 여기에 중요한 연명수단이 지자체에서 주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난립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지자체가 광고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 언론 난립은 상당 부분 뭐 저는 절반 이상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는데 집행 기준을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구독 부수, 발행 부수, 뭐 페이지 뷰 이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그냥 등록만 한 언론사는 전부 떡밥 나누듯이 이렇게 광고비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립도 생기고 또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분명하게 이게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박 이사장님 말씀하신 배분의 문제, 공정성.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는 부분을 네. 제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제주언론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뭐 방송으로 보면 코바코 기능을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어지면 굉장히 네, 네. 좋을 거라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행 기준을 정하게 해서 비슷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이런 사례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모든 지자체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제 언론사들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구조가 광고주와 독자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 정부나 아니면 어떤 공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부분인데요. 생각해보자. 네. 네. 취재 기자에게 취재원은 정말
정말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틀린 것은 틀렸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널리즘 원칙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신문 같은 경우에는 옥천 지역 출신들의 기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유착이라던가 연고주의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혹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우리 제주를 생각을 해보면 괜당적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취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정서가 통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그리고 어떤 제도적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성찰 혹은 이런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지역에서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언론의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원칙대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아까 취재원 얘기하셨는데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원이라는 것을 출입처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지역에 114개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그 언론사의 기사가 얼마나 다양하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슷하다. 이게 결국 받아쓰기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출입처를 양어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게 뭐 양식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출입처 중심의 뉴스 제작 관행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참 슬픈 현실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1980년, 90년대 우리가 언론사, 지역 언론의 전성기라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언론사 기자들이 한 50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채 되지 않거나 많아봐야 20명이 넘지가 않는 언론사 이런 하나마다. 구조. 네. 그러면 그 그런 제주일보는 우리 격대는 계시니까 계실 때 기자 네. 숫자가 그렇게 확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저희를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네. 전반적인 저희가 한때 상황이라고. 편집국이 한 편집국만 네. 예전에 한 70명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전체 직원이 뭐 150명 이상 됐었다가 그 인원이 나중에는 한 20명, 편집국이 한 20명 정도로 지금 20명 정도. IMF를 지나면서 확 이렇게 뭐 전체 자연적으로 직원은 39명 정도라고 네. 저는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네. 기자로는 아마 기자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데 좀 이어주시죠. 네, 기자만 놓고 봤을 때 그 수치가 확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야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모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출입처 중심의 보도가 이제 언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채널이 많아지면 뭔가 내용이 다양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야 뉴스를 봤더니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나와. 이게 어느 채널인지에 대한 채널 브랜드가 전혀 없고 그냥 어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언론에게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층성 강화 이런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의 어떤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역 언론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라라고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도는 기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아까 예로 드신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출입처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예 출입처에 뭐 옥천군청에 파견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거기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요. 견학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옥천신문 앞에 막 몰려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 보면 훔쳐가고 싶어 할 만큼의 정말 가치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뭐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구독자 구독료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 지역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옥천 신문 있겠죠. 같은 경우는 일정도 재정 구조가 구독료 중심으로 돼 있기 네. 때문에 그 신문의 주인이 구독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사님 거꾸로 생각하면 구독자들의 보고 싶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받아쓰기 뉴스가 아니라 보고 싶은 뉴스가 나오니까 훔쳐가고 싶은 신문이 됐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다른 언론 지방의 언론사들은 보면은 그런 구독료 중심으로 얼마나 신문의 수익 구조 중에 그게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사실 광고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구독료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 안 되니까 광고를 받고 보조금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해서 누구를 향한 신문이냐, 아까 지역민의 대변자나 할 때 그 부분하고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옥천신문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환상의 모델이죠. 네, 그렇지만 그 방향은 계속 지향해야 될 지역 언론의 방향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표대 같은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었는데 내용 아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개를 절레절레 졌지만 네. 그 방향과 방식이 유용함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대표님 혹시 덧붙일 말씀 저도 있으세요? 요즘에 근래 이제 신문을 구독해 볼까 고민을. 신문을? 네, 왜냐하면 인터넷 뉴스만 보다 보니까 뭐 헤드라인만 보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뉴스들만 또 이렇게 쫓아서 가게 되면서 사람이 좀 편협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제 신문을 구독해 보려고 지역 신문을 구독해 보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선뜻 이렇게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내는 건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월. 근데 선뜻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어디서나 인터넷 뉴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를 똑같이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지역 신문을 구독을 해야 할까? 좀 더 다른 차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만 심층적인 보도나 아니면 전문적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채워진다면 이 인터넷 뉴스에서 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은 뭐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욕구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읽고 싶은 신문으로, 읽고 싶은 언론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도청에 가거나 경찰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뭐 조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포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이 포털이 언론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역마다 또 할당제를 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JIBS가 포털에 지금 제휴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비해서 많게는 뭐 10,000배 이상 뷰가 늘어났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재정도 늘어나고 뭐 많은 부분 도움이 됐다고도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선 이 포털이 가지는 또 해악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포털이 장악한 언론의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짧게 얘기하고 토론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가 뉴스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뉴스를 유통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단 말이죠. 유통이? 네. 포털 사이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들어갔을 때, 인터넷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관문을 포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기이하게도 OECD 가입국 중에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굉장히 네.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언론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포털 사이트에 입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가? 언론이 왜 필요한가? 자기네 창구를 통해서 뭔가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포털에 의존하는 이 귀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언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신을 할 수 없는 언론사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 어떻게 하면 포털 사이트로부터의 이제 의존이나 종속 이런 것들로 벗어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민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한 분 정도만 덧붙이고 이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신 기자님. 지금 그 이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볼 때는 포털 뭐 지역 할당, 권역별 할당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포털에 노출시켰을 때 네. 이게 언론의 본령을 일테면 지역 언론이 포털에 지금 뭐 JIBS가 지금 제주를 대표해서 이게 포털에 노출이 되지만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지역 언론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선한 구조로 선순환이 되는 건가? 노출된 미디어는 굉장히 아마 실익이 있을 겁니다. 살아남죠. 굉장히 많이.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본령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JIBS의 정말 지역 뉴스가 제대로 가서 이게 어떤 전국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이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서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슷한 말씀인 것 네. 같은데
지난해 노벨 평화상 받은 두 언론인이 그런 얘기했었죠. 이 포털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사실은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혐오를 키우는 역할을 해서 미디어를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근데 이게 포털을 지역에서 논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주제 같긴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한 30초씩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 이사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제 분야도 아니라서 뭐 이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론장이라는 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모토고 그게 있어야 민주주의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새로운 그 언론의 이런 그 미래를 좀 같이 염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아무리 지금 열악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역 공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서로 네. 시민이나 그 본업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님. 네. 결국 뭐 박 이사님 말씀처럼 언론이 필요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언론이 성장하려면 결국 언론 자체만의 힘이 아니라 결국 지역의 또 시민사회, 우리 뭐 또 지방 정부 모두가 사실은 언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어떤 한 언론학자가 지금의 세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촘촘하게 에어싸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의 가치가 곧 물과 공기의 가치가와 동일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언론, 이런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같은 언론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의 언론의 위기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뭐 시청자 탓을 하고 독자 탓을 하고 시대 탓 그리고 뭐 기술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고 좀 더 새로운 전략 그리고 저널리즘 어떤 본령과 원칙에 조금 더 이제 기울여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풍이 또 곧 온다는데요. 포털 뉴스에서 태풍하면 제주 뉴스가 또 상단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태풍하고 관광 말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가 그 포털 메인 뉴스에 좀 뜨게 되는 그런 날을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언론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제주 지역 언론이 이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협업이나 재정에서도 새로운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지역 언론이 독립성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